아침에 눈 뜨자마자 혹은 점심 먹고 나른할 때 무의식적으로 찾게 되는 초록색 로고가 있죠.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1999년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이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밥값보다 비싼 커피를 마시는 사치와 허용의 상징이기도 했고, 동시에 선진국의 문화를 향유한다는 세련됨의 아이콘이기도 했죠. 벤장녀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던 그 중심에 스타벅스가 있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스타벅스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들고 있으면 있어 보였지만 지금은 그냥 만만한 국민 커피가 되었죠. 오히려 요즘은 스타벅스 가느니 편의점 커피 마신다거나 반대로 돈 좀 더 주고 진짜 맛있는 스페셜티 커피 마시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25년 동안 이 초록색 거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일상경제학에서는 문화의 아이콘에서 동네 북으로 전락하고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흥망성쇠와 그 이면에 숨겨진 신세계 그룹의 자본 논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시계를 1999년으로 돌려봅시다. 스타벅스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2,500원에서 3,000원 하던 시절인데 커피 한 잔이 3,000원에서 4,000원 했으니 말 다 했죠. 하지만 스타벅스는 커피만 판 게 아니었습니다. 하워드 슐츠 회장의 철학대로 집과 직장이 아닌 제3의 공간을 팔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오래 앉아 있어도 되는 편안한 소파, 와이파이와 콘센트, 그리고 친절하게 닉네임을 불러주는 파트너들의 서비스까지 한국인들은 이 낯선 미국 문화에 열광했습니다. 스타벅스가 들어선 주변은 스세권이라 불리며 집값이 뛰었고 건물주들에게 스타벅스 입점은 로또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스타벅스는 한국 커피 시장의 절대 군주로 20년 넘게 군림해왔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제국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공교롭게도 주인이 바뀌면서부터입니다. 2011년 신세계그룹인 이마트가 미국 본사가 가지고 있던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50%를 전량 인수합니다. 이로써 스타벅스 코리아는 완전한 한국 기업, 정확히 말하면 신세계의 계열사가 된 것이죠. 당시 인수 금액은 약 4,700억 원에 추가 지분까지 합치면 조 단위의 돈이 오간 빅딜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신세계가 영업이익의 12배가 넘는 가치를 쳐줬다며 너무 비싸게 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수한 지 불과 1년 만에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고 신세계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2배 비싸게 산 꼴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자, 여기서부터 경제학의 무서운 진리가 작동합니다. 비싸게 주고 샀으니 본전을 뽑아야겠죠. 신세계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의 골수까지 빨아먹는 전략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타깃은 바로 소비자, 즉 여러분의 지갑이었습니다. 신세계 인수 전까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가격 4,100원은 2014년부터 무려 7년 넘게 유지되어 온 한국 커피 시장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감히 이 가격을 넘지 못했죠. 하지만 신세계가 주인이 되자마자 이 룰은 깨졌습니다. 인수 1년도 안 돼서 가격을 4,500원으로 올리더니 사이즈업 비용, 샷 추가 비용 등 옵션 가격까지 야금야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명분은 원두 가격 상승과 인건비였지만 소비자들은 느꼈습니다. 아, 이제 스타벅스가 돈독이 올랐구나 하고요. 더 심각한 건 돈은 더 받으면서 품질은 떨어뜨렸다는 점입니다. 스타벅스 팬들이 밤새 줄을 서게 만들었던 그 유명한 굿즈들 기억나시죠? 그런데 신세계 인수 이후 굿즈의 디자인과 품질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오죽하면 다이소 굿즈만도 못하다는 조롱이 나왔을까요? 그 정점을 찍은 사건이 바로 2022년 여름 시즌의 서머 캐리백 발암물질 검출 사태였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포말데하이드가 나왔는데도 쉬쉬하다가 언론에 터지자 뒤늦게 사과했죠. 이 사건은 스타벅스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깐깐한 글로벌 브랜드가 아니라는 것을 온 국민에게 각인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가 절감에 눈이 멀어 고객의 안전까지 타협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죠. 종이 빨대 논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친환경도 좋지만 휘발유 냄새가 난다, 흐물거려서 못 쓰겠다는 불만이 폭주했는데도 개선은 더뎠습니다. 샌드위치 내용물이 부실해졌다는 논란부터 커피 맛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까지 소비자들은 스타벅스가 이제 프리미엄이 아닌 가성비 떨어지는 애매한 브랜드가 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내놓은 구독 서비스 버디패스는 오후 2시 이후에만 30% 할인을 해준다는 황당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침에 커피 마시는 직장인들은 쓰지 말라는 얘기죠. 고객 혜택을 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장사 안 되는 시간대에 매출을 올리려는 얄팍한 상술에 충성 고객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만 배신한 게 아닙니다. 스타벅스의 또 다른 파트너인 직원들과 건물주들도 신세계의 탐욕 앞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2021년 스타벅스 직원들이 트럭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이지 굿즈를 파는 판매형이 아니다. 제발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절규였죠. 끊임없이 쏟아지는 마케팅 이벤트와 굿즈 판매 압박에 직원들은 커피 내릴 시간조차 부족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업무 강도는 살인적인 상황. 결국 숙련된 바리스타들은 떠나고 그 자리는 경험 부족한 인력으로 채워지면서 서비스와 커피 맛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때 간물주라 불리며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스타벅스 건물주들의 상황은 더 비참합니다. 예전에는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건물 가치가 2배 뛴다고 좋아했지만 지금은 스타벅스 입점이 곧 손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타벅스는 고정 월세를 내지 않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과거에는 매출의 15%에서 16%를 줬지만 최근에는 10% 이하, 심지어 8%대까지 수수료를 후려치고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갑질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신세계의 기가 막힌 꼼수가 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버디패스 구독 서비스 기억하시죠? 고객이 30% 할인을 받으면 전체 매출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가져가는 수수료도 줄어들겠죠. 그런데 스타벅스 본사는 고객에게 따로 받은 월 구독료 9,900원은 100% 자기들이 챙깁니다. 즉 매장 매출을 일부러 줄여서 임대료를 깎고 그 줄어든 만큼을 구독료라는 명목으로 본사가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건물주의 주머니를 털어 본사배를 불리는 합법적인 수익 빼돌리기나 다름없습니다. 배달 매출 수수료도 일방적으로 4%만 주겠다고 통보하는 등 깜깜이 정산이 계속되자 참다 못한 건물주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신세계는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그 답은 신세계그룹 전체 위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세계그룹은 본업인 이마트가 쿠팡에 밀려 사상 첫 적자를 냈고 자회사인 신세계건설은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룹 전체가 돈 가뭄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현금이 잘 도는 알짜회사가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그러니 스타벅스를 쥐어짜서 다른 계열사의 구멍을 메우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겁니다. 실제로 스타벅스 코리아는 신세계 푸드나 다른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파는 샌드위치나 케이크 재료를 계열사에서 사오는 식이죠. 이는 결국 원가 부담을 높이고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커피 시장은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한쪽에는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같은 저가 브랜드들이 1,500원에서 2,000원짜리 커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블루보틀이나 인텔리전시아 같은 스페셜티 브랜드들이 진짜 커피 맛을 찾는 마니아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정확히 그 중간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습니다. 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특별하게 맛있거나 고급스럽지도 않은 어중간한 브랜드가 되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매장이 2,000개 가까이 늘어나면서 희소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스타벅스는 특별한 경험을 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그냥 쿠폰 쓰러 가는 곳, 와이파이 쓰러 가는 돗대기 시장이 되어버렸다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 본사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저가 브랜드에 밀려 고전하고 있고 주가도 폭락했죠. 그래서 미국 스타벅스는 백투 스타벅스, 즉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전략을 내세우며 바리스타의 역할을 강조하고 매장 환경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스타벅스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진동배를 도입하고 키오스크 설치를 늘리며 효율성만 따지는 패스트푸드점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닉네임을 불러주며 눈을 맞추던 감성은 사라지고 기계음만 요란한 삭막한 공간이 되어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스타벅스 코리아의 위기는 단순한 경영 실수가 아닙니다. 고객과 직원, 임대인이라는 생태계 구성원 모두를 희생시켜 본사의 단기적 이익만 극대화하려는 약탈적 자본의 민낯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신세계가 인수한 지 불과 4년 만에 20년 넘게 쌓아온 브랜드의 신뢰 자산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때 된장녀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문화를 소비한다는 자부심을 심어줬던 초록색 여신은 이제 신세계라는 거대 기업의 탐욕스러운 현금 인출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과연 스타벅스 코리아는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평범한 저가 커피와 다를 바 없는 그저 그런 브랜드로 남게 될까요? 분명한 건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등 돌린 팬심을 다시 잡기 위해서는 굿즈 몇 개 더 주는 얄팍한 상술이 아니라 잃어버린 본질과 신뢰를 회복하려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커피는 여전히 달콤한가요? 아니면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나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일상경제학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카트를 끌고 대형마트에 갔는데 진열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라면 코너에는 인기 있는 불닭볶음면이 없고 생활용품 코너에는 평소 쓰던 샴푸가 없습니다. 심지어 매장 안이 어두컴컴합니다. 전기요금을 못 내서 조명을 최소한으로 켜뒀기 때문입니다. 전쟁터나 경제위기를 맞은 제3세계 국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유통업계 2위였던 홈플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한때 이마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 장바구니 경제를 책임지던 이 거대한 유통공룡이 지금 전기세 낼 돈이 없어 단전 위기에 몰리고 물건 댈 돈이 없어 납품이 끊기는 처참한 말로를 걷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10년 동안 홈플러스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일상경제학에서는 삼성과 테스코라는 화려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사모펀드라는 양부모를 만나 뼈와 살이 발라지며 몰락해간 홈플러스의 잔혹사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를 1990년대 후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홈플러스의 시작은 아주 화려했습니다. 1997년 삼성물산 유통부문으로 시작해 1999년 영국의 유통대기업 테스코와 합작하며 본격적으로 덩치를 키웠습니다. 당시 홈플러스는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창고형 매장과 백화점식 인테리어를 결합한 2세대 대형마트 모델을 선보였고 업계 최초로 24시간 영업을 도입하며 맞벌이 부부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매장 안에는 문화센터를 크게 지어 주부들을 끌어모았죠. 이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후발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를 제치고 단숨에 업계 2위로 올라섰고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영업이익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황금 하나를 낳는 거위였습니다. 직원들은 삼성 계열사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소비자들에게는 가장 세련된 마트라는 인식이 있었죠. 하지만 2015년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주주였던 영국 테스코가 본사의 회계부정 스캔들과 경영난을 이유로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철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때 시장에 매물로 나온 홈플러스를 낚아챈 곳이 바로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라 불리는 MBK 파트너스였습니다. 당시 인수금액은 무려 7조 2천억 원, 국내 M&A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이 빅딜을 지켜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홈플러스 몰락의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LBO, 즉 차입 매수라는 경제 용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MEK는 7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인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자기 돈은 2조 원 남짓이었습니다. 나머지 4조 원 이상은 홈플러스를 담보로 빚을 내서 조달했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내 돈 3억을 넣고 나머지 7억은 내가 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문제는 이 빚을 갚아야 하는 주체가 집주인인 MBK가 아니라 집인 홈플러스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홈플러스는 하루아침에 4조 원이 넘는 빚더미 위에 앉은 꼴이 되었습니다. 인수 직후부터 MBK의 행보는 경영 정상화보다는 투자금 회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산 유동화. 말이 좋아 유동하지 사실상 알짜 자산 팔아치우기였습니다. 홈플러스의 가장 큰 경쟁력은 목 좋은 곳에 위치한 부동산, 즉 자기 건물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주였으니 임대료가 나갈 일이 없었죠. 그런데 MBK는 빚을 갚기 위해 알짜 점포 20여 곳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다시 임대해서 영업하는 세일 앤 리스펙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빚은 좀 갚았을지 몰라도 매달 엄청난 금액의 월세를 내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영업이익이 나도 임대료로 다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MBK가 점포 매각 등으로 회수한 자금만 약 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돈은 홈플러스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고 배당금을 챙기는 데 쓰였죠.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쿠팡과 알리에 대항하기 위해 물류센터를 짓고 온라인 배송 시스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때 홈플러스는 월세 내고 이자 갚느라 혁신의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심지어 상황이 악화되자 MBK는 최근 덩치가 커서 안 팔리는 홈플러스 전체 대신 그나마 장사가 잘 되는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만 따로 떼어내 파는 쪼개기 매각까지 시도했습니다. 몸통은 병 들어가는데 돈이 되는 팔다리만 잘라 팔아서라도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심산이었죠. 하지만 이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알맹이만 쏙 빼먹고 껍데기만 남기려는 속셈을 시장이 모를 리 없으니까요. 투자가 없으니 성장이 멈추고 성장이 멈추니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으니 다시 자산을 파는 죽음의 나선에 빠진 겁니다. 그 결과가 2025년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홈플러스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누적 영업 손실만 9천억 원에 달합니다. 빚은 1조 8천억 원이 넘고 세금도 700억 원이나 체납된 상태입니다. 돈줄이 마르다 보니 가장 먼저 터진 곳은 협력업체들과의 신뢰였습니다. 물건을 납품해도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자 식품업계와 생활용품업계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공급을 중단했다가 찔끔 재개했고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같은 대기업들도 물량을 대폭 줄이거나 끊었습니다. 오리온 과자도 80에서 90%나 물량이 줄었죠. 마트에 갔는데 물건이 없으면 소비자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매출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입니다. 심지어 일부 점포는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한전으로부터 단전 예우장을 받았고 영업을 하기 위해 간신히 전기만 안 끊기게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마저 체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회사가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줍니다. 법정관리, 즉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현재 새 주인을 찾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싸늘합니다. 최근 진행된 매각 본입차례에 참여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3조 원이 넘는 빚덩어리에 매년 수천억 원 적자가 나고 경쟁력을 이미 상실한 회사를 누가 비싼 돈 주고 사겠습니까?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던 농협마저 우리 코가 석자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홈플러스 측은 아주 기가 막힌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른바 아파트 갭 투자론입니다. 홈플러스라는 7조 원짜리 아파트에 전세, 즉 부채가 2조 9천억 끼어 있으니 현금 1조 원만 가져오면 이 거대한 회사를 살 수 있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영 실패로 빚더미가 된 회사를 마치 저평가 우량주인 것처럼 포장해서 팔아보겠다는 마지막 발악에 가까운 호소입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미 홈플러스를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망하게 해서, 즉 청산해서 자산을 낱개로 파는 게 더 가치가 높다는 충격적인 평가 보고서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기업 가치는 2조 5천억인데 청산 가치는 3조 6천억이라는 겁니다. 살린 것보다 죽이는 게 1조 원 더 이득이라니 이 얼마나 비극적인 숫자입니까?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건 누구일까요? 빚내서 회사를 산 사모펀드 회장님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2만 명의 직원들과 10만 명에 달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 그리고 매장에 입점해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미 서울 가양점, 부산 장림점 등 알짜 점포들이 폐점했거나 폐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장 안에 입점해 있던 세탁소 사장님, 약국 약사님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나가라는 통보 한 장에 수천만 원 권리금은 허공으로 날아갔고 본사에 호소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옵니다. 상생은커녕 약자들의 고열을 짜내 빚잔치를 벌인 꼴입니다.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온 MBK 김병주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제 출연이나 구체적인 회생 방안에 대해서는 내 권한 밖이다, 여력이 없다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투기자본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해서 망가뜨리는 동안 그들은 수수료와 배당금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챙겼을지 모르지만 한국 유통 생태계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 홈플러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법원은 오는 12월 29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가져오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때까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채권단이 납득할 만한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홈플러스는 파산, 즉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입니다. 10만 명의 대량 실직 사태, 수천 개 납품업체의 연쇄 도산, 그리고 지역 상권의 붕괴까지 단순한 기업 하나의 몰락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근 경쟁사인 쿠팡이츠에 입점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경쟁 플랫폼에 올라타서라도 매출을 만들어 보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대형마트 빅3 중 유일하게 퀵커머스 플랫폼에 들어간 것이죠.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것만으로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우리는 홈플러스 사태를 보며 아주 중요한 경제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단순히 주주들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직원들의 삶의 터전이고 협력업체들과의 공생관계이며 소비자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사회적 공기입니다. 단기적인 이익만 쫓아 빚을 내서 기업을 사고 알맹이를 팔아먹고 껍데기만 남기는 약탈적 자본주의가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 홈플러스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던 마트, 주말이면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홈플러스. 이제 그곳에는 고별 세일이라는 붉은 현수막과 불안에 떠는 직원들의 한숨만이 남아있습니다. 과연 홈플러스는 기적처럼 새 주인을 만나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공룡의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곧 다가올 12월 말 홈플러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경제 그리고 자본의 탐욕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거대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일상경제학이었습니다.